이것만은 태울 수 없다. 복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곳간 지붕을 삼키는 불길이 밤하늘을 시뻘겋게 물들이고 있었고 뒤틀린 석가래에서 떨어지는 불똥이 복례의 머리카락을 태웠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연기에 그을린 두 팔로 항아리 하나를 끌어안은 채 무너져 내리는 곳간 문턱을 기어서 넘고 있었다. 불이야! 곳간에 불이 났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다. 물동이를 이고 온 아낙네들이 허둥지둥 물을 끼얹었으나 기세등등한 화마 앞에서는 대야에 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복례가 마당 한가운데까지 기어나온 것은 곳간 대들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주저앉기 불과 한숨 전이었다. 검댕이 범벅이 된 얼굴, 화상으로 벌겋게 부풀어 오른 팔뚝, 그런데도 복례는 항아리를 놓지 않았다. 세상에 저게 뭐가 들었길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다들 알고 있었다. 복례네 곳간은 임진년 이후로 쥐 한 마리도 들락거리지 않는 텅 빈 곳간이라는 것을. 군중 뒤편 어둠에 반쯤 묻힌 자리에서 곰방대 불빛이 붉게 깜빡였다. 최주부였다. 그의 입꼬리가 실룩거렸고 곁에 선 하인에게 귀갯말을 흘렸다. 저 미친년이 끝내 버텼단 말이더냐. 복례의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그을린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다. 여보, 지켰습니다. 쓰러진 복례의 품에서 항아리가 대굴 구르다 멈추었고 마을 사람들의 술렁임 너머로 최주부의 곰방대 불빛이 스르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대체 이 과묵한 여인은 무엇을 지키려 한 것이며 그 빈 곳간에 왜 불이 붙었던 것일까?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 전란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경상도 안동 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담아, 아침물 좀 길어오너라. 순이가 우물 쪽을 향해 소리쳤으나 대답은 없었다. 새벽 안개가 마당을 뒤덮고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연기 한 줄 피어오르지 않았다. 순이가 부엌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시어머니 복례는 거기에 없었다. 또 곳간이구나. 순이는 한숨을 삼키며 마당 건너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빈 곳간이었다. 임진년 외적이 쓸고 지나간 뒤로 쌀 한 톨 남지 않은 거미줄만 늘어진 텅 빈 광이었다. 그런데 복례는 매일 새벽이면 이곳에 나와 앉았다. 마을 사람들이 번거리 복례라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어머니, 들어가셔야지요. 이슬이 내렸습니다. 몸이 젖으면 또 기침이 나실 텐데.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돌리지도 않았다. 다만 곳간 안쪽 구석에 놓인 커다란 항아리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순이가 시어머니의 어깨에 솜저고리를 걸쳐 드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오늘도 서방님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복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복례가 입을 열었다. 도진이는 죽지 않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 앞에서 꺼낸 말다운 말이었다. 순이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 관에서 전사 통보가 온 지 3년입니다. 상복이라도 입으셔야. 시신을 봤느냐? 순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시신은 없었다. 비벼 한 조각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미가 어찌 제 자식을 묻을 수 있단 말이냐. 복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덩이처럼 단단했다. 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복례의 3년이었다. 전란이 핥히고 간 마을에서 과부라는 이름은 짐승의 표식이나 다름없었다. 남정네 없는 집은 마을 품앗이에서도 밀려났고 복례는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들에 나가 남의 논을 메고 산에 올라 나무를 뜯어다 팔았다. 이웃집 아낙네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 가시처럼 박혔지만 복례는 한마디도 받아치지 않았다. 저 복례가 아들 죽은 줄도 모르고 상복도 안 입는다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년이 뭘 믿고 저리 배짱인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마디 잘못 뱉은 말이 결국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 복례는 아직 그 전모를 알지 못했지만 남편이 떠나기 전 남긴 한마디는 가슴속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곳간의 빈 항아리를 절대 버리지 마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복례는 그 말을 지켰다. 3년 동안 한 번도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다. 다만 빈 항아리 앞에 앉아 새벽을 보내는 것으로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여겼을 뿐이었다. 순이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웠다. 자신도 친정을 잃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까지 외적의 칼에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돌아갈 곳이 없었다. 어머니, 죽이라도 쑤어드릴게요. 아침을 거르시면 안 됩니다. 복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곳간에서 몸을 일으켰다. 순이가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는데 복례의 시선이 문득 마을 어귀 쪽으로 향했다. 안개 사이로 말을 탄 사내 서넛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선두의 선자의 갓근에 옥관자가 번뜩였다. 복례의 눈이 가늘어졌다. 최주부다. 복례댁, 주인장 계시느냐? 대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하인 셋을 거느린 최주부가 말에서 내리며 복례의 허름한 집 앞에 버티고 섰다. 최주부, 본명 최득환. 원래는 안동관아의 말단 향리에 불과했으나 임진년의 혼란 속에서 출세의 물꼬를 텄다. 관아가 군량미를 조달할 때 중간에서 장부를 주물렀고 전란통의 주인을 잃은 논밭을 헐값에 쓸어 담았다. 겉으로는 전란 복구에 앞장서는 충신을 자처했다. 관의 곡식을 바치고 무너진 성벽 수리에 인부를 보내고 피란민에게 죽을 끓여 먹인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곡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복례가 대문을 열고 나왔다. 최주부를 올려다보는 복례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관에서 전란 복구 부역을 다시 독려하고 있네. 마을마다 전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복례댁 뒷산 아래 밭이 쓸만하다고 하더군. 그 밭은 죽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 밭을 내놓으면 저희 모자는 굶어 죽습니다. 최주부의 눈썹이 꿈틀했다. 모자라 하였느냐?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보가 온 지 3년인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는 겐가? 최주부가 한 발 더 다가섰다. 부채 끝이 복례의 턱 아래를 스쳤다. 내 솔직히 말하지. 아들 도진이가 의병으로 세운 공을 쳐서 그 집에 부역 면제가 내려졌지. 허나 그것도 관아의 판단 하나면 뒤집힌다는 것을 모르진 않을 테지. 최주부가 복례의 침묵을 즐기듯 느릿느릿 마당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곳간 쪽에서 유독 오래 머물렀다. 곳간이 아직 그대로구먼 빈 곳간을 못하러 지키고 있는 건지 안에 뭐라도 들었나? 복례의 심장이 한 박자 멈칫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빈 곳간입니다. 들여다보시면 아실 것을. 최주부가 코웃음을 쳤다. 하인 하나에게 턱짓을 하니 건장한 사내가 곳간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거미줄이 얼굴에 감겼고 먼지가 풀썩 일었다. 안은 정말 텅 비어 있었다. 구석에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하인이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주부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듯 입맛을 다셨으나 빈 항아리를 들고 시비를 걸 명분은 없었다. 그가 부채를 턱 펴며 돌아섰다. 박건은 닷새 안에 답을 하게 답이 없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네. 아, 그리고 죽은 자식은 묻어야지.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붙들고 있으면 산 사람까지 끌려간다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복례의 무릎이 풀렸다. 뒤에서 지켜보던 순이가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저 사람이 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빈 곳간을 왜 뒤지는 겁니까?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곳간 쪽을 돌아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최주부의 눈이 항아리에 머물렀던 그 찰나의 시선을 복례는 놓치지 않았다. 저자가 찾는 것이 있다. 복례의 속이 뒤집어졌다. 남편이 왜 그토록 다급하게 항아리를 지키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3년을 버텨온 복례의 가슴에 처음으로 불길한 의심이 싹 텄다. 여보, 대체 무엇을 남기고 가신 겁니까? 어머니, 밖에 나와 보세요. 순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복례가 잠에서 깼다. 한밤중이었다. 살인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고 순이가 등잔을 들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급박하게 울렸다. 복례가 방문을 열고 나서자 순이가 살인문 앞에서 누군가를 부축하고 있었다. 등잔 불빛에 비친 것은 사람이라 부르기 민망한 형상이었다. 누더기를 걸친 사내가 문지방에 반쯤 쓰러져 있었다. 복례가 등잔을 빼앗아 사내의 얼굴 가까이 비추었다.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해골 같았다. 그러나 복례의 손이 멈추었다. 등잔 불빛에 드러난 사내의 왼쪽 귀 아래 초승달 모양의 흉터, 복례의 입이 벌어졌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등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마당에 떨어졌고 기름이 번지며 불꽃이 지직거렸다.
사내가 갈라진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다. 어머니 도진이 왔습니다. 복례의 무릎이 꺾였다. 흙바닥에 주저앉은 복례는 사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거친 수염 아래 뼈만 남은 볼을 더듬고 갈라진 입술을 만지고 초승달 흉터를 손끝으로 쓸었다. 복례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뼈만 앙상한 아들의 몸에서는 바닷내와 흙내가 뒤섞인 낯선 냄새가 났지만 복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다. 복례의 입에서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순이는 두 사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었다. 3년 전 감에 올라 시집 온 지 보름 만에 전장으로 떠난 남편 얼굴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전사 통보를 받았던 남편이 지금 눈앞에 살아있었다. 한참을 통곡한 뒤 복례가 아들을 방으로 끌어들였다. 순이가 부엌으로 뛰어가 아궁기에 불을 피우고 미음을 끓이는 동안 복례는 아들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폈다. 등짝에 칼자국이 3줄 나 있었고 칠곡 들판에서 외적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같이 싸우던 형제들은 다 쓰러졌고 저는 칼에 맞고 쓰러진 걸 외놈들이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대마도까지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인연을 부려먹혔습니다. 함께 끌려간 조선 사람 중에 배실에 밝은 사공이 있었습니다. 그 사공과 셋이서 밤중에 배를 훔쳐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에 뒤집힐 뻔을 3번이나 했고 같이 탄 한 명은 바다에 빠져 끝내 건지지 못했습니다. 부산포에 닿아서 거기서부터 걸었습니다. 보름을 걸었습니다. 도진이 말을 멈추고 미움을 한 모금 더 삼켰다. 사발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복례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런데 도진의 눈빛에서 아직 꺼내지 않은 말이 있다는 것을 어미의 촉이 놓치지 않았다. 그것만이 아니지. 어머니 아버지가 외적에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대마도에서 같이 잡혀있던 사람 중에 칠곡에서 끌려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죽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외적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에게 죽었다고. 그 노인 말이 아버지가 관아에 무엇인가를 들고 나오다가 조선인 자객들에게 쫓겼다 했습니다. 외적이 마을을 불태우는 혼란 속에서 자객들이 아버지를 찔렀고 시신은 불탄 집안에 던져 외적의 소행으로 꾸몄다 했습니다. 칠곡의 그 노인이 자객 중 하나를 알아보았답니다. 이 마을 최주부의 하인이었다고. 복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복례의 눈앞이 하얘졌다. 7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쏟아졌다. 전란의 불길 속에서 남편의 시신을 찾아 헤매던 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복례의 손톱이 방바닥을 긁었다. 7년 동안 남편의 원수와 같은 마을에서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 복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등잔 불꽃이 지직거리며 방 안에 길고 짧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복례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짓지 않았던 표정을 지었다.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칼날이었다. 기다려라. 어미가 방도를 찾겠다. 그 밤 복례의 방에서는 새벽 달기 울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도진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은 하루도 걸리지 않아 마을 전체로 퍼졌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복례의 집 앞에 관아 포졸 둘이 나타났다. 형암 나으리 분부시다 복례의 아들 도진이란 자가 적에게 투항하였다가 도주한 역적이라는 고발이 접수되었느니 닷새 안에 관에 출두하여 해명하라. 순이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다. 포졸이 돌아간 뒤 복례와 도진과 순이가 방 안에 모여 앉았다.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차라리 도망칩시다. 야반의 산을 넘으면 영천 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면 끝이다. 역적으로 몰린 채 도망치면 연좌제로 며느리까지 잡혀간다. 그리고 네 아버지의 원수는 영영 갚지 못한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곳간의 빈 항아리를 절대 버리지 말라 하셨다. 도진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횡령 장부를 빼돌린 겁니까? 헌데 어머니, 그 항아리는 비어있지 않습니까? 최주부 하인이 확인했다 하셨지 않습니까? 복례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그 항아리에 숨겨진 곳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버님이 이방이셨다면 장부를 숨길 만한 꾀를 부렸을 수도. 복례가 순이를 돌아보았다. 눈에 빛이 돌았다. 그러나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최주부가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낮에는 하인이 마을 어귀에서 복례집 쪽을 살폈고 밤에는 정체 모를 인기척이 담장 밖을 서성거렸다. 닷사이다 닷새 안에 해명하지 못하면 도진이는 역적으로 잡혀간다. 복례는 방 안을 서성이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도진아, 갈봉 어른이 아직 살아계시느냐? 내일 새벽 내가 갈봉 어른을 찾아뵐 터이니 너희 둘은 절대 곳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최 주부의 눈이 곳간에 붙어 있다 움직이는 건 나 혼자로 족하다. 순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위험합니다. 복례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위험하지 않은 날이 있었더냐. 살아있는 한 위험한 것이지. 허나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산 사람밖에 없다. 복례가 방문을 열자 찬바람이 밀려들었다. 도진이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3년 전 떠날 때 맞잡았던 어머니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는데 지금 어머니의 등은 마른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거칠었다. 복례가 갈봉 노인의 초가를 찾은 것은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이었다. 서리가 내린 오솔길을 더듬어 마을 동쪽 끝까지 걸었다. 최 주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뒷산 기슭을 돌아온 탓에 평소의 3배는 걸린 길이었다. 초가 안에서 기침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복례가 문 앞에서 인기척을 내자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여? 복례입니다. 지수댁 복례요. 한참 만에 문이 삐걱 열리고 허리가 반으로 접힌 노인이 복례를 올려다보았다. 갈봉 노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전직 훈장이자 복례의 남편에게 글을 가르치고 관에 천거해준 은사였다. 복례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약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 한쪽에 약첩이 쌓여 있었고 이불은 때가 절어 빛깔을 알 수 없었다. 복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르신, 우리 지수가 죽기 전에 어르신께 무슨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갈봉 노인의 흐린 눈에 파문이 일었다. 지수가 죽기 사흘 전이었어. 밤중에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구만. 얼굴이 백지장이었어.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는데 기름종이로 겹겹이 감싼 것이더군. 장부라 했어. 최 주부가 굴량미 3천석을 빼돌린 장부 관하에 이방이었던 지수가 장부를 대조하다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을 알아챈 거야. 그래서 지수가 장부를 숨겼어. 항아리에 넣었다고. 복례에게 항아리를 지키라고 하겠다고. 복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어르신, 그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다고? 노인이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문득 무릎을 쳤다. 항아리 자체에 넣었다는 뜻이 아닐까? 지수가 옹기 굽는 일을 곁에서 오래 본 사람이야. 항아리 바닥을 이중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었을 거야. 복례의 머리가 번개처럼 돌아갔다. 복례가 벌떡 일어섰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갈봉 노인이 복례의 손목을 잡았다. 복례야, 조심해라. 최 주부가 7년 동안 그 장부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 그 자가 알면 너도 지수꼴이 될 수 있어. 복례가 노인의 손을 꼭 쥐었다. 걱정 마십시오. 번거리가 7년을 버텼습니다. 나흘 더 버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복례가 문을 열고 나서자 동쪽 하늘에 연분 홍빛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서리 위로 복례의 발자국이 또렷하게 찍혔다. 돌아가는 길 복례의 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빨랐다. 복례가 곳간으로 들어선 것은 그날 밤 삼경이 넘어서였다. 최 주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틀을 더 기다렸다. 마침 장날이라 최 주부가 하인들을 데리고 읍내로 나간 틈이었다. 순이가 담장 밖에서 망을 보고 도진이 곳간 앞을 지켰다. 복례는 등잔 하나를 들고 곳간 안으로 들어갔다. 항아리가 어둠 속에서 복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례가 항아리를 쓰러뜨렸다. 텅 빈 속이 등잔불에 드러났다. 매끈한 바닥 아무것도 없었다. 복례는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 바닥을 두드렸다. 통통통. 그리고 반대쪽 텅 소리가 달랐다. 복례의 심장이 벼락을 맞은 듯 요동쳤다. 이중 바닥이 맞았다. 도진아, 들어와라. 도진이 곳간으로 들어왔다. 도진이 낫을 꺼내 들었다. 깨야 합니다. 도진이 낫 끝으로 항아리 안쪽 바닥을 내리쳤다. 2번, 3번 바닥이 쩍 하고 갈라졌다. 흙 파편 사이로 기름종이에 단단히 감싼 무엇인가가 드러났다. 복례의 손이 그것을 꺼내 들었다. 기름종이가 3중으로 감겨 있어 습기 한 점 배지 않았다. 기름종이를 한 겹 벗기고 2겹 벗기고 3겹을 벗기자 안에서 2가지가 나왔다. 하나는 먹으로 빼곡하게 적힌 장부 2권, 다른 하나는 접힌 한지 1장. 도진이 장부를 받아들었다.
군량미 출납 장부입니다. 여기 최 주부가 빼돌린 수량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5,000석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암에게 상납한 내역까지. 복례는 장부가 아니라 접힌 한지를 펼쳤다. 남편의 글씨였다. 복례는 글을 읽지 못했다. 도진아, 읽어다오. 당신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가는 것이 한이요 허나나 말고는 이 장부를 세상에 내놓을 사람이 없소. 최 주부는 군량을 빼돌려 제 배를 채우고 그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만 30이 넘소. 내가 만일 뜻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가거든 부디 이 항아리를 지켜주시오. 전란이 끝나면 갈봉 어른을 찾아가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미안하오. 복례가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도진도 순이도 본 적이 없었다. 7년 동안 한 방울의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여인이 곡간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도진이 장부를 품에 안고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이 장부를 가명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복례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가명까지 가려면 이틀이 걸린다. 네가 움직이면 최 주부가 눈치챈다. 네가 역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관아 밖으로 나서면 도주로 간주되어 즉시 체포된다. 방도가 있다. 허나 내 어미가 좀 고생을 해야겠구나. 계획은 이랬다. 장부 원본은 도진이 가명으로 보낸다. 이틀 뒤 마을을 지나는 보부상 행렬에 끼워 넣는다. 도진이 밤중에 마을 뒷산을 돌아 보부상의 야영지까지 가서 장부를 맡기는 것이다. 문제는 최 주부의 감시였다. 복례가 곳간에서 무언가를 꺼냈다는 것을 최 주부가 알아채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래서 복례는 미끼를 준비했다. 항아리를 다시 곳간에 놓아라. 깨진 바닥은 흙으로 메워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라. 조의 주부가 노리는 것은 장부가 아직 항아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을 깨면 안 된다. 복례는 남편의 편지를 항아리 안에 도로 넣었다. 순이야, 내일 아침 네가 마을 아낙네들에게 슬쩍 흘려라. 시어머니가 곳간에 숨겨둔 금덩이가 있다더라 하고 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거짓 소문을 뿌리라는 말씀이십니까?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이 최 주부 귀에 들어가면 그자가 곳간을 덮칠 것이다. 그자가 덮치는 날이 바로 도진이가 장부를 가명에 보내는 날이다. 도진이 어머니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허나 어머니, 최 주부가 곳간을 덮치면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복례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어미 걱정은 마라. 벙어리는 맞아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내 아비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먼저다. 이튿날 순이가 우물가에서 아낙네들 사이에 소문을 흘렸다. 시어머니가 곳간에 뭘 숨겨두셨는지, 요즘 밤마다 곳간에 드나드세요. 금부티라도 숨겨두신 건 아닌지. 소문은 파죽지세로 퍼졌다. 해가 기울 무렵에는 최 주부의 귀에 들어갔다. 금이라고? 그 빈 곳간에? 최 주부는 코웃음을 쳤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오늘 밤이다. 최 주부가 하인 둘에게 명을 내렸다. 밤중에 복례네 곳간에 가서 항아리를 가져와라. 저항하면 불을 질러라. 증거를 남기지 마라. 그 밤 삼경도진이 뒷산으로 빠져나갔다. 품속에 기름종이로 감싼 장부 2권을 안고 어둠 속에서 도진이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을 때 어머니가 서 있던 마당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 반드시 살아계십시오. 복례는 곳간 앞에 앉아 있었다. 3년간 앉아있던 그 자리 칠이 벗겨진 항아리를 바라보며 남편의 편지가 담긴 빈 항아리를 지키고 있었다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복례의 귀가 어둠 속의 발소리를 잡아냈다 하나 둘 담장을 넘는 소리. 복례는 눈을 감았다. 여보, 내가 지키겠소. 곳간에 불이 붙은 것은 인경이 막 울린 직후였다. 최 주부의 하인 둘이 담장을 넘어 들어왔고 곳간 문을 열어 젖힌 순간 복례와 마주쳤다. 하인 하나가 복례를 밀쳐냈고 다른 하나가 항아리를 움켜쥐려 했다. 복례가 항아리 위로 몸을 던졌다. 매서운 발길이 복례의 등을 걷어찼지만 복례는 항아리를 놓지 않았다. 하인이 초롱불을 곳간 처마에 들이밀자 마른 이영이 순식간에 불길을 받아들였다. 하인들이 불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복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항아리를 끌어안고 불길 사이로 기어나왔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복례가 목숨을 걸고 지킨 항아리 속에 장부는 없었다는 것을, 장부는 이미 도진의 품에 안겨 대구 가명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복례가 지킨 것은 남편의 편지 한 장이었다. 최 주부가 군중 뒤에서 이를 갈았다. 저 미친년이 끝내 버텼단 말이더냐.
최주부의 하인이 다가와 귀옛말을 했다. 항아리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최주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복례가 의식을 잃고 순이의 팔에 안긴 그 시각, 도지는 보부상 행렬과 합류하여 이미 안동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복례의 계략은 완벽하게 들어맞은 것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닷새 기한의 마지막 날 아침, 최주부는 의관을 정제하고 관하로 향했다. 도진의 역적 신문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관아 앞마당에 도착한 최주부의 발이 멈추었다. 관아 정문에 경상가명의 깃발이 꽂혀 있었다. 감사가 보낸 찰방이 어젯밤 도착한 것이었다. 최주부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다. 관아 대청에 올라서자 형암이 벌벌 떨고 있었다. 그 옆에 가명 찰방이 장부 2권을 펼쳐놓고 있었다. 최득환 안동향리 최득환이 자네 맞나? 최주부의 무릎이 꺾였다. 장부가 어떻게 가명에 갔는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제야 최주부는 깨달았다. 복례가 목숨을 걸고 항아리를 지킨 것이 장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의 눈을 항아리에 묶어두기 위한 미끼였다는 것을 저 벙어리에게 당하다니. 군량미 오천석 횡령 형암과의 결탁, 그리고 전직 이방지수의 살해 사주 이 장부에 다 적혀있다 할 말이 있나. 최주부가 대청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살려달라 울부짖었다. 형암과 최주부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가명으로 압송되었다. 도진의 역적 혐의는 즉각 풀렸고 오히려 대마도 포로에서 탈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이 내려졌다. 자승자박이었다. 최주부가 도진을 역적으로 고발한 것이 오히려 가명의 주목을 끌었고 그 와중에 장부가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하늘이 무심치 않았다 할 수밖에. 소식을 들은 것은 복례가 화상의 고통 속에서 열흘 만에 겨우 눈을 뜬 날이었다. 순이가 미움을 떠넣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끝났습니다. 최주부가 잡혀갔습니다. 도진이 무사합니다.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도 소리 없이. 그러나 3년 전, 7년 전의 눈물과는 결이 달랐다. 도진이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다. 가명에서 직접 상을 받고 온 도진은 어머니의 방문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복례가 붕대 감긴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쓸었다. 원수를 갚은 것은 내 압이다. 나는 항아리를 지켰을 뿐이고.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다. 평온함이었다. 7년간 돌처럼 굳어있던 얼굴에 봄볕 같은 잔잔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 가명에서 아버지의 충의를 인정하여 가산을 복구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최주부가 빼앗은 논밭이 되돌아옵니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복례의 눈은 논밭이 아니라 방구석에 놓인 항아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복례의 쾌유를 빌었다. 3년간 번거리라 부르며 뒤에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다. 복례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중 한 노파가 복례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 복례야, 우리가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네가 번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귀머거리였다. 복례가 노파의 손을 도닥거리며 말했다. 말하지 않은 것은 제 탓이지요. 허나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요. 복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봄이 왔다 폐허였던 마을에 새싹이 돋고 복례네 곳간에는 가명에서 내려준 곡식이 차곡차곡 쌓였다. 순이가 곳간 문을 열 때마다 쌀 냄새가 마당까지 퍼졌고 복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처마 밑에 앉아 작게 웃었다. 세월이 흘렀다. 도지는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순이는 건강한 아들 둘을 낳았고 복례는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늙어갔다. 화상의 흉터는 평생 복례의 팔에 남았지만 복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자들이 물을 때면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할미가 할아버지를 지킨 훈장이란다. 복례의 머리에 백발이 성성해지고 허리가 굽은 어느 가을, 복례는 마루에 앉아 손자 셋을 불러 모았다. 무릎 위에 낡은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손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복례가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항아리는 비어있단다.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지. 허나 이것이 할미 평생에 들어본 것 중 가장 무거운 것이었단다. 할머니, 빈 것이 어찌 무겁습니까? 내 할아버지가 이 안에 넣은 것은 쌀도 금도 아니었다. 죽어간 사람들의 억울함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숨을 넣었단다. 그리고 할미에게 그것을 지켜달라 하셨지.
그 무게가 어찌나 무거웠는지 7년을 짊어져도 끝이 보이지 않더구나. 허나 할미는 내려놓지 않았다. 내 아비가 돌아와 함께 짊어져 주었고 내 어미가 옆에서 받쳐주었기에 끝내 해낸 것이란다. 복례가 품속에서 접힌 한지를 꺼냈다. 남편의 편지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지만 먹글씨는 아직 또렷했다. 여기 할아버지가 쓴 글이 있다. 할미는 글을 몰라 남들에게 읽어달라 해야 했지만 이제 너희가 읽을 수 있지 않느냐. 힘없는 자가 옳은 일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허나 그것이 헛되지 않은 까닭은 반드시 이어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란다. 내 할아버지가 시작하고 할미가 지키고 내 아비가 이루었듯이 손자들이 할머니의 무릎에 매달려 눈을 반짝였다. 복례가 항아리를 손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을 물려받아라. 비어있대 무거운 것 깨져있대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의 도리란다. 저녁 햇살이 마루를 물들이고 항아리의 금간 표면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복례는 양지 바른 마루에 기대어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풍경을 울렸고 먼 산 너머로 해가 기울었다. 벙어리라 불린 여인은 끝내 입을 열었고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었다. 빈 항아리는 끝내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어떤 곡간보다도 무거웠다. 남편의 의로움, 어미의 집념, 아들의 용기, 며느리의 헌신, 한 집안이 대를 이어 지켜낸 그 무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랑이었다. 복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손자의 손에 안긴 항아리 위로 가을빛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벅찬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백내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마음 한 장이었습니다.